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제대로 선거를 치렀으면은 두 달의 인수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두 달 동안 국정과제 로드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선도 하고 내각을 포함하여 이른바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도 하고 이제 보통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거리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일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로드맵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거 때 공약을 203개를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그 이행 방안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미니 인수위라고 하는 건데 그래 최소 인원으로 한 50일 정도 활동하기로 하고 국정과제 기획 자문회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정과제 5개년 로드맵을 지금 다 완성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곧 끝납니다. 한 달 조금 넘었죠. 22일. 원래 이제 7월 5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28일 날 출국을 하시잖아요. 저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전에 완성해서 보고 드리고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3개 공약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금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함께 합쳐서 20대 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 과제 이렇게 묶었죠.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재원 대책까지 또 입법 그 대책까지 다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큰 기조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소득 주도형 성장과 그 다음에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함께 발전해 가는 건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성장이라고 하면은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만 잘 되면 성장이 된다. 이런 고정 패러다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수출도 잘 되고 그 대기업들은 커 나가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내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고 내수 활성화가 안 되니까 경제가 또 이렇게 이 장기 침체에 이르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패러다임 이것을 좀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일자리는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 부문 일자리는 이른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까?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서비스. 그게 이른바 치안, 안전, 그 다음에 복지 전달,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보건, 이런 류들이거든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포함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17만 개의 공무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고용의 질을 또 이렇게 개선을 해서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제 목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수출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뭐 투자가 확대되거나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업과 중소기업 이게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어떤 이 분배의 어떤 그 재원들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이제 복지까지 또 나아가게 되는 거고 또한 복지 그 자체가 또한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복지를 지금까지는 낭비다 뭐 이런 또 개념이 있었는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을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게 되는 거고 이 자체가 투자가 되어서 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어떻게 보면 국민 주권 시대에 당연한 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과거 정권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권위적이고 불통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정부와 정권의 어떤 지도자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신선하고 또 국민들께서 또 이렇게 참 보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 자체가 뭐 후퇴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지킬 선인데 다만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제 또 그런 과정들을 또 많은 토론들을 거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른바 5대 원칙을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규정 이것을 나름대로 좀 만들 생각이고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해놓는 게 여야 간에 지금 합의를 해놓은 게 이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어떤 좀 평가를 좀 다시 한번 하고 새로운 인사청문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자. 우리 현실에 맞는 그래서 이번 1기 내각이 완성되고 나면 국회 운영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갖고 가지실 수 있는데 지금 야당도 여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지난 9년간 여당을 해봤고 또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를 해본 거고요. 또 저희들 또 야당의 입장에서 인사청문도 해본 거고 또 이제 여당이 되어서 또 이게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인식은 의원들 사이에서 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임명된 어떤 장관 한 분은 아주 그냥 그 인사청문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반쪽이 됐어요. 아주 막 이게 기운이 싹 빠졌어요. 근데 그분이 뭐 큰 흠결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이게 막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게 무슨 가족들 신상까지 다 이렇게 털고 또 자료 제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건 여야가 다 공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 제도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에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분들 정도는 다 통과가 됐어요. 이게 지적을 포함해서 요 인사청문 제도를 조금 더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상이 본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 또 주묘진들까지 관계인들까지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온 국민 앞에 털려버리면 후보자 죄인도 아닌데. 네, 죄인도 아닌데 지금 거꾸로 매달아놓고 탈탈 터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실력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공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잘못하면 손실이 될 수도 있으니 예를 들면 미국식으로 도덕성 검증은 어떤
네. 기관에서 뭐 비공개로 하고 뭐 국회에서는 정책 중심의 청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 뭐 꼭 뭐 이것만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제 이번 과정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수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인수위 2달 과정에 이제 인사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도 세팅되기 전에 청와대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인사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 청와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추천 인사들에 대한 검증들을 갈수록 더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초기에 어떤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 또 발생한 또 이런 일들도 있으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럼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지난 뭐 예를 들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뭐 아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해버리고 막 이랬는데 김상조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러저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납득이 되면 이게 국민 여론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뭐 야당은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국민들께서 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되고 도덕성도 뭐 그쯤이면 양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강경화도 그렇고 김상조 위원장도 그렇고 그러면 야당도 그것은 승인을 해줘야 그게 옳은 거죠. 예. 오히려 거꾸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게 모든 것을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로 판단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도 딱 그 언론 보도만 보고 이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발언 전체를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을 해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뭐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정의 관계는 좀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만은 그때 뭐 예를 들면 김상조나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만큼 못할 만큼의 결정적 흠결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나왔다고 한다면 국민 여론이 수용을 못 하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른바 협치는 다 상대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어떤 당도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여 어떤 당도 이 국회를 뭐 그러니까 혼자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끼리 협치도 필요한 거고 또 청와대나 정부와 뭐 국회와의 협치도 지금 필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국민과의 협치도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그 국회 방문에서 야당 당사 그때 여당 방문 안 하고 야당 당사부터 다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직후에 또 그 각 당 원내대표 청와대로 초청해서 아주 또 근사하게 또 이렇게 또 대화도 나누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추경 제출해놓고 헌정사상 최초로 추경 제출해놓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어떤 시정연설을 하고 나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당 지도부도 우원식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당 대표실 원내대표실에 문지방이 닳도록 그냥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만나서 또 대화 나누고 술 한잔씩 하고 아주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올 코트 프레싱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게 야당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건데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지난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반대 아닙니까? 모든 게.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도 자기는 또 말로는 반대면 반대는 안 하겠다 이랬는데 그래놓고 지금 딱 보면은 드러난 걸 보면은 아주 반대를 위한 반대
만을 하니 이게 협치가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추경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동안 3번을 추경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추경을 했어요. 그럼 매해 첫 해에는 추경을 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추경을 했고, 박근혜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추경을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추경을 4일 만에 상정을 해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루 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의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때의 논리, 그때도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이런 게 논리였어요. 그렇죠. 예.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제출된 지가 며칠째입니까 지금?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국정 목표가 아까 이제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일자리거든요. 예. 이번 추경도 그 목적에 충실한 거고, 예. 이게 무슨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느닷없이 제출된 것도 아니고 이미 선거 과정에 공약으로 걸었던 겁니다. 예.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약을 지키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야박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실업 사태가 심각합니다. 일반 실업률이 지금 4.2%에 청년 실업률은 12%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체감 실업률은 지금 24%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기라서 지금 이걸 선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몇 년 뒤에는 국가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적 사태까지 지금 발전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크게 보면 이제 일자리와 민생 지원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일자리 중에서는 또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공공부문 일자리, 아까 이제 경찰, 치안 서비스를 위한 경찰,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또 그 선생님들 중에 이제 특수아동 이런 또 그 다음에 영양교사 선생님들, 이거 법정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이런 분야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복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복지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공무원들 충원하는 문제랄지, 이게 다 이거 국민들이 받아야 될 기본 서비스와 관련한 공공부문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쓰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이런 일반 행정 공무원을 뽑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소방만 하더라도 보면은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2교대 할 인력으로 지금 3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력이 모자라니까는 직역을 막 넘어서서 긴급 구호를 해야 될 요원이 불 끄는 데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못 한다든지 또는 골든 타임을 놓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걸 전달하고 관리할 그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과로로 쓰러진다든지 또는 또 허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이런 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창업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서 활발하게 창업이 이루어져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 어차피 이제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개선, 또 지원, 이런 게 지금 이제 많이 담겨져 있죠. 이번 추경에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한정 또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자라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기본 서비스에 필요한 요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걸 알아듣겠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럼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 그리고 그것 통해서 만들어진 수입, 이게 어디로 도망가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다 골목에서 소비가 되고 또 우리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수 기반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또 이런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 지적인데요.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타이밍입니다. 이제
집행을 적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들은 6월 27일이 이제 6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날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7월 초에라도 꼭 통과를 시켜서 제때 집행이 되어서 이번 추경의 효과가 최대한 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야당도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경이 국회에 제출돼 가지고 통과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경로했다 뭐 이런 뭐 해가지고 뭐 대서특필이 되고 뭐 난리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된 걸 봤는데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진짜로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화를 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됐죠. 확인이 안 됐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그것을 화를 냈다고 하면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실제로 화를 냈다고 하면 우리가 화를 낼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령 괌에 사드를 배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23달 걸렸고요. 그거 딱 홈페이지 아예 공개를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미국 국민을 포함하여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미국 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명국가가 민주국가가 주권국가가 이걸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붙냐? 그건 시비 붙을 문제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드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난 정부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졸속으로 이후야 뭐 시간이 가면은 저는 다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방식으로 지금 결정을 해놓은 건데. 그 짐을 지금 정부가 지금 떠안은 거거든요. 떠안은 건데 이게 지금 막 철수냐 아니냐 이렇게 저는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차분하게 우리 국내법은 국내법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국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놓기로 결정한다라면은 충분하게 중국과의 어떤 이해, 양해 또 중국의 우려 이런 것들을 부식하면서 또 경제보복을 포함하여 한중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만에 하나 뭐 이러저런 이유로 안 놓게 된다고 했을 때 또 미국하고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또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사드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국익 중심으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드가 한반도의 북의 어떤 미사일,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방어에 얼마만큼 효용성 있고 유용한 무기냐에 대한 어떤 합리적 토론이랄까? 국민적 토론이랄까? 이게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게 일부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뭐 사드 찬성, 사드 반대, 이런 식의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 정상적인 어떤 논쟁, 어떤 합리적 논쟁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하고 관계로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9년의 정부가 지금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집권당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은 청와대의 출장소 역할을 한 거죠. 청와대 오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의 문외 정당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 새 정부에서는 저는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정권을 함께 만들어 이렇게 당에 의해서 정권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두 축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까지 하면 세 축이 될 텐데 그래서 아주 활발한 어떤 이 토론과 협의 그리고 어떤 이 공동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이 책임 의식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이거 당정청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이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예. 이게 큰 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의원들이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거든요. 예. 이게 당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이 주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절대로 이 뭡니까 당이 이 전국을 이 정권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당이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더욱 더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당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사는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가 중심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당정청 합동기구인 지금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이고 거기서 이제 정책들이 정리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당이 좀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정기획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당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뭐 입법이든 예산이든 다 당에서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의 주도성이 충분히 발휘될 겁니다. 예. 예.